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최민우입니다. 자, 오늘 정치본색은 스픽스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모으는데 힘을 모아주신 두 분의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성국건 정치평론가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정치본색 들어가기 전에 저희 스픽스 이벤트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아 예. 참여하셨습니까? 전 아주 참여못 됐습니다. 그 10만 구독될 때까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 그 이벤트죠. 아닙니다.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신규 구독자 유치를 위해서 또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최신형 스마트폰, 뭐 갤럭시 워치 등등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에도 성역이 없듯이 이벤트에도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 분께서 꼭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정치권이 나름 조금 조용했던 하루인데 그 대통령실과 여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한 것을 두고 어떻게 대처할지 숨고르기를 한 건 아닌지 또 앞으로 어떻게 작전 계획을 수립할지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정치 본색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여론 전쟁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그 반쪽짜리 국회에서 여당만의 기립 박수를 받았는데요. 자,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관행으로 지켜오던 그런 것을 보이콧을 했습니다. 자, 거대 야당이 헌정 사상 5점을 남겼다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 평론가님. 그러니까 5점을 남겼다고 공격을 안 받으려면은 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반쪽으로 만든 그 보이콧한 명분이 뚜렷하면 국민을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반쪽짜리 국회 본회의 그 시정연설을 만들기에는 자, 명분이 그 사과 요구였습니다. 두 가지 사과 요구였죠. 첫 번째는 그 뉴욕 발언, 뉴욕에서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뭐 이 XX 했다. 그래서 그걸 발언을 사과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민주당 압수수색한 것,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했는데 첫 번째 거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앞에 이 XX의 대상이 미국 의회입니다. 우리 국회입니다. 저 대통령실 우리 국회고 뒤에는 날리면이고 바이든이 아닌데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는 게 앞에 그 EXX의 대상은 그 미국 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의회 국회가 아니고 미국 의회라고 하면서 왜 지금 EXX를 국회에다가 했다고 지금은 다시 말을 바꿔서 그때와 완전 말을 바꿨잖아요.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그 국회를 모욕했으니까는 사과하라 이거 하나 있고 그것은 뭐 민주당이 지금 자가당착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선 자금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는 꼴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 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일을 가지고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 것 같아. 저도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교수님. 글쎄요, 뭐 저는 뭐 민주당의 그 시정연설 보이콧은 저는 뭐 충분히 명분이 있는 행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하신 말씀은 저는 상당히 한 명의 국민으로서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정사의 관행이기 때문인데 이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거 무너진 이유가 과연 민주당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발언 그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미국 국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장 제기됐던 부분이 거의 비속어 논란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언을 한 사람이 제일 진위를 잘 알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전형적인 유태이탈 합법을 썼던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이러한 그러니까 여야 간의 불신의 그러니까 지금 깊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방기한 채 관행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제3자가 논평하듯이 이야기한다? 저는 상당히
이 지금 사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제가 지난 이 시간 때도 그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87년 민주화 이후에 제1야당을 이 지금 압수수색 그것도 지금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한다. 이것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별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이 그 당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강행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정무적인 여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이 소위 말하는 수사 그리고 그런 것을 방기하고 있는 법무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여야 간 협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그러니까 회의와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어제의 말씀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국회의원들의 불참이 종종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러한 사항 자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이 지금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국정을 그러니까 끌어가고 담당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결과물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종종 불참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야기. 그럼 자신은 전혀 이 지금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선언한 것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차 교수님 제가 옆에서 표정 보니까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저 비장한 각오 아니고요. 네. 이런 일 비장한 각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비장한 각오 아니고 좀 참담하죠. 네. 네. 두 번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송평론가님께서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명분 있는 보이콧이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해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침묵 시위를 하거나 이런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헌정 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 민생의 보이콧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민생의 보이콧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민생의 보이콧은 맞죠. 민생의 보이콧은 맞는데 그 민생을 보이콧한 주체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이 그러면 민생을 보이콧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현 사태의 모든 그러니까 이 지금 책임자는 네. 발단은 결국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저는 정말 앞서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가제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80분간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똑같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갈 경우는요. 궁극적으로는 국회 입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지금 어제 기사가 벌써 나왔던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절대 가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제 기사가 나온 것처럼 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상태에 갔는데 내부적 정치적인 혼선으로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국회 시정연설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보이콧하게 만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민생의 위기고 그 민생의 위기를 자초한 척은 저는 집권 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다음 주제로 하고요. 제가 지난주 그 집회 취재를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이 민생의 민심을 반영한 보이콧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민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 문제의 객체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주체가 돼야 돼요. 다수당이고 국민들이 뽑은 다수당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나라 살림이고 예산이 곧 민생의 큰 그 뿌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민생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어떤 조건을 건다면은 그것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뭐 예산에 대해서 협조하고 안 하고 이거 근본적인 자체가 저는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또 발단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보이콧하는 두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하나 사실상 뭐 사과하라 이거는 그거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 압수수색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그만둡니까? 지금 대선 자금 막 퍼져나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하는 것이 600조가 넘는 그 내년도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야당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야당이 주장한 거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다. 그래서 이 보이콧을 하면은 그것은 민생을 위한 보이콧이 되는 건데 이 나라 살림을 가지고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고 특히 정치적인 이유 중에서도 자당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민생을 이 팽개쳐버린 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민생을 팽개치고 민생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결위가 시작이 돼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계속 연결이 돼서 계속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것은 민생을 팽개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엊그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2023년도에 대한 뭐 예산안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12월 1일까지 국회에 통과를 못할 경우 그리고 또 만약에 연내에 통과를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제 언론에서는 정부가 대통령실이 준예산 카드를 조금 만지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준예산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정부 운영을 위한 뭐 관리비, 뭐 인건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참 힘들어집니다. 자, 차 교수님,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법의 규정이 2014년도에 바뀌어서요. 사실은 이 그동안의 그러니까 그 이전 정권에서 봤을 때 국회 예산을 둘러싼 파행 자체가 이제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국회 예산은 무조건 처리하도록 국회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면 그 조항 자체가 아주 강화되어 있어요. 만약에 12월,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30일 이전이면 그러니까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9월 달에 제출해 놓은 정부 예산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상대로 해서 가부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정부가 내어놓은 안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투표를 하는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거부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내어놓은 원안 자체가 부결돼 버리는 거죠. 부결돼 버리면 근데 이제는 또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도 12월 2일 이후로도 통과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2월 2일 날 우리가 통과를 못 시키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한 뭐 며칠 말미를 더 주고 논의를 해서 그때는 통과시키자. 나름대로 합의가 돼 있을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처럼 지금 여야가 이렇게 극한적으로 대치를 해버리면 12월 2일 날 정부 원안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도 여야가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의 또 회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공산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준예산이라는 건 1960년에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그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쭉 다 통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준예산하면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하지만
미국이 정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특히 하원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하원이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통과를 거부해 버리면 정부가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국은 예산 제출권도 의회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산 제출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심의권만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부 원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그러니까 지금 입장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그럼 자신들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타협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극한적으로 지금 여야, 특히 대통령실과 제1야당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12월 2일 날 정부원안이 부결되고 그리고 한 30일 정도의 말미 동안에도 타협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진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요, 국가 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보이콧했는데 내가 왜 시정연설 할 수밖에 없었냐가, 이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갖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고 이걸 갖고 이 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특히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가 신인도라는 것 자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 운영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로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극한적인 대치를 통해서 만약에 예산이 무산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엊그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국가 신인도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차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런 예산 편성으로는 이제 국가 신인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민주당이 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워크숍을 해가지고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 말은 즉 협조를 안 하겠다라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초부자 감세도 있지만 그 예산안에 보면은 그 약자를 위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약자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어떤 그 수해 현장도 찾아가고 하면서 약자 보호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시정연설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 약자 보호는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슈죠.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는 이슈인데 그런 것을 다 무시를 하고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부분에만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의 전체적인 이 맥락에 대해서 뭐 어떤 본인들이 볼 때 좋지 않은 부분만 부각을 시키는 그 상황인데, 저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12월 초 가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됩니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자금, 그러니까 대선 자금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유동규가 다 뭐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정진상, 뭐 김용 전부 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또 남욱 변호사가 11월 중순에 또 출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남욱 변호사에게서 제2, 제3의 막 폭로들이 쏟아질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까지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 12월 초 그 예산 국회가 막 시작될 때 뭐 검찰이 그것을 감안해서 뭐 수사를 뒤로 미루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지금도 늦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두 가지 방안이 있죠. 하나는 이재명을 포기를 할지, 아니면 이재명과 같이 다음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철저한 방어선을 칠지. 방어선을 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예산 그 심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 예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뭐 비상 계획 이런 것을 세운 것 같은데, 자, 비상 계획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상계획을 세우면서 지금부터 비상계획 세운다, 뭐 준예산 할 수 있다, 그러면 혼란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막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는 수사를 하되 대화하는 노력은 지금 계속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그 대표 보호를 하고 뭐 그것도 하되 일단 그 국회 그러니까 예산 심사에는 저는 응해야지 그것을 오히려 민주당이 민심을 얻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양쪽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 수사와 이 민생 예산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또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참 몹시 어렵고 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백척간두에 있는 뭐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곧 당 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 또 한 민주당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재명 대표 또 위태로운 민주당의 상황이 현 단일 대우가 이어질지 아니면 깨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깨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민주당 안에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조홍천 의원도 상당히 이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때문에 정통 야당 민주당이 다 그 공멸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좀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문재인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은 지금은 뭐 대북 관련 문제 두 가지죠. 그 공무원 월북몰이 또는 북한 어민 그 강제 북송 이 두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장관급이 구속이 되고 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친문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돼요.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일 대우가 그러니까 물론 양쪽을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쪽이 분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저는 예상되는 것이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에 의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궐선거 출마해서 금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체포 특권이 지금 169석 민주당이지만은 거기에 그 국회에서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가반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한 2~3천 명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결국 그 체포 동의안이 그 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지금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죠. 네. 그거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수사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단일 대우는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죠.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이거조차도 또 헌정사상 사실상 처음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의구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검찰이나 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저는 얻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임명된 지 8일밖에 안 됐고 기껏해야 당사 3번 갔다고 그러는데 그 3번 또 이 당이라는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거기다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증거를 숨겨놓는다?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섣불리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이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비리를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야당이니까 제1야당은 제1야당대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조해야 될 대상으로 일종의 투트레이로 갔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은 많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 순간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일순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과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일 대우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아까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달려있지 않고 다른 데 달려있다고 하냐면 그건 검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김용에게 넘어간 그러니까 8억에 넘는 돈이
결국 지금 경선 자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김용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일관적이지만 김용은 안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김용은 김용대로 결국 받았다 하더라도 김용이 그 돈을 어떻게 가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검찰이 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누가 봐도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저거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몫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에 대한 의혹 뭐 이런 것들을 특검을 하자. 그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뭐 의혹이 있는 뭐 부산저축은행도 같이 특검하자, 이런 의견을 또 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그와 함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라는 스탠스인데요. 차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다음 스텝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자고우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를 진 척이 집권 세력이고, 거기 그 집권 세력이 일종의 뭐랄까요, 야당 그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사법적인 그러니까 압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이 소위 말해서 문 전 대통령 대표되는 전 정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금 그러니까 지우겠다,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태도로 지금 일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 말고는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오늘 사실은 지금 국회가 또다시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데요. 뭐가 지금 문제냐면 어저께인가요? 어젠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회 부의장 몫을 그러니까 정진석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사실상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국회 부의장을 겸직해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물러나고 지금 새로운 지금 국회 부의장을 뽑았어요. 그것도 아주 치열한 경선 끝에 뽑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이 국민의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그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게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비협조 태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사 자체도 이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비협조로 나오는 것은 지금 결사항전 말고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이상은 민주당의 이 지금 이 결사항전의 그 자세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만 더 보태면 설사 의사일정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뽑아놓은 지금 그 정우택 의원을 뽑아놨어요.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예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 당에서는 그러면 협조하자 했는데 169명 중에 예를 들면 상당수가 이탈해서 딴 사람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득표차로 떨어진 서병수 의원을 쓴다?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병수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야 관계가 파탄이고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야 간의 불신 자체가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가 굴러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집권층이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상되는 민주당의 다음 스텝을 대응하는 이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송 평론가님. 네. 아니 민주당이 가령 예를 들어서 원내에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면은 그 정권 여권에서도 대응이 있죠. 원내에서 주장을 한다면은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정우택 의원 대신 다른 사람 뽑을 수 있다. 그것은 완전히 국회의 어떤 규칙, 룰을 무시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따로 대응을 할 수가 없지만 원내 투쟁을 계속하면서 병행을 한다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원내에서 응해줄 것은 응해주고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 다음 스텝은 저는 그 거리로 나간다고 봅니다.
이 원내가 아니에요. 그래로 나갈 태세를 벌써 굳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장동 특검 이것을 해서 시간을 좀 끌려고 했는데 이 묵살이 되니까는 다시 뭐 부산저축은행 그 부분은 빼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뺄 테니까는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검찰의 수사인데 그걸 일단 피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검 구성도 해야 되고 막 설치도 해야 되고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는 이 뭐 특검을 민주당 그 야당만으로서 이 선발을 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막 만들겠죠. 그런 카드가 묵살이 되니까 지금 다음 생각하는 게 장애투쟁이에요. 어제 벌써 민주당 뭐 국회의원 보좌진들 뭐 당 사무처에서 1,200명인가 모여가지고 그 전에 그 보이콧 할 때는 시정연설 보이콧 할 때는 본청 안에서 했습니다. 로텐도 홀에서 하고 했는데 일단 국회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그 야외 계단에서 어제 1,200명이 모여서 했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촛불 이야기까지 했어요. 촛불 이야기도 하고 또 이 국민이 막강한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진보 단체에서 여는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에 5명, 그러니까 그 무소속 1명까지 5명이나 현장에 나가서 뭐 연설도 하고 김용민 의원은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 탄핵 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집회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불을 떼면서 본격적으로 장애 집회에 나간다. 그래서 이재명을 절대 사수한다. 그 불을 떼기 위해서 어제 그런 뭐 모임도 만들고 1,200명이 모이고 했는데 그게 과연 민주당 뜻대로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단일 대우로 일사불란하게 장외로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반문 쪽에서도 그렇고 반명 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탈을 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여권 입장에서 장애로 나가는 준비를 하고 서로 막 분열을 하는 것을 여권에서 대응을 할 게 없는 거죠. 원내 투쟁을 한다면은 대응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11월, 12월에 상당히 혼란한 전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네, 송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언제죠? 올해인데 한 5월이었나요? 그 후반기 국회를 열지 못해서 한 55일간 개점 휴업했던 국회가 떠오릅니다. 자, 만약에 정권 운영의 책임은 뭐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예산안에 대한 보이콧을 하면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이 경제 위기로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그 책임이 야당에게 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에게요? 그 야당에게. 야당에게. 네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주재를 하는 거예요. 80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뭐 11개 부처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다 참석을 해서 그것은 기자회견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아무 준비도 없이 쇼도 하지 말자 해서 80분 동안 회의를 하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처 장관들이 기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장관에게 또 물어보고 이 회의하는 장면을 80분 동안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건 저는 뭐 30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지만 처음 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정책도 하고 하겠다. 이 다수당이 이재명 대표,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소수당으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안도 처리 못하고 하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현안이 뭐다. 이렇게 쌓인 현안이 있는데 뭐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 쌓인 현안이 있는데 이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만은 장애에서 계속 장애로 나가려고 한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당으로서 물론 그 야당 책임론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런 회의도 뭐 준비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야당에게 당신 책임이야 너희들 책임이야 하면서 팽개칠 수는 없는 거죠. 그 정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여당 대표와 여당 지도부와 조만간 뭐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뭐 그 회담도 하고 하지만은 그걸 점차를 넓혀서 그 민주당 지도부와도 같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장애를 나가버리면은 그 자리가 더 멀어지므로 민주당에서도 조금 전략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지금 뭐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그 긴급 민생 경제 회의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내놓기로 한 10대 민생 예산안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면 어떻게 보면 야당과 뭐 대통령 간에 이런 좀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에 제가 참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지금 장애로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투트랙을 병행할 겁니다. 만약에 장애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정기국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특히 그 상당히 거대 야당이고 바로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는 예산심의 아마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권 측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먼저 건전 재정 기조라고 못을 분명히 박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받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민생경제회의 저는 생중계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상당히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에 앉아서 워룸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놓고 나름대로 쇼를 했죠. 그런데 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위기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여러 가지 시그널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즉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거 자체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전면 보이콧하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갖고 그걸 관찰하려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 인식, 행동 물어봤을 때는 그 타입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제가 우려했던 준예산 그 이후의 상황까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상당히 제가 아까 아주 비관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극단적인 이해까지 제가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그러니까 책임은 결국 집권 세력이 있다. 집권 세력이 결국은 지금 국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하게 집권책을 질타했던 겁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 이재명 그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제가 그렇게 깔려야지 이 집권 세력의 책임 이렇게 되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수사들이 정권의 뜻에 따라서만 되는 것이냐? 물론 전체 줄거리는 이 어차피 지금 검찰 그 지도부를 구성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죠. 그렇지만은 그 지도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이것저것 수사해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집권 세력의 책임이 완전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일단 그 배치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이 독자적으로 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대신 그 그러니까 특수부 소속 검사들을 배치를 한 것은 집권 세력의 의지지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 대선 자금으로 완전히 국면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정권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유동규가 본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말을 바꿔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진실이 캐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책임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권 세력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 것은 뭐 신적폐 청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위해서 포진을 시켜놨지만 지금 이 시점에 예산 국회에 맞물려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집권 세력 전체의 뜻이라기보다 검찰의 수사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고 해야 된다고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막말에 대한 사과잖아요. 비속어 논란. 이 부분에서 왜 본인의 진위를 왜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과할 일이 없다는 부분을 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서서 말씀을 못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 선출된 지가 2달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시작되고 난 뒤에 야당 대표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아예 밥 한 끼 먹은 적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와 정치는 분리를 하면 돼요. 분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지금 기본적인 언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폄하 또 내지는 아주 배제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느낄 정도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안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견해차를 좁혀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다가 시선을 막 갖다 대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 그 부분부터 먼저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태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윤 대통령 이게 일각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 반대 세력 즉 야당은 척결 대상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들도 있고 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뭐 승소나 패소에 익숙해져서 더더욱더 뭐 대결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스픽스하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통치 행태 속에는 검찰 DNA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검사 신분을 끝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상당히 사고의 폭과 또 행동의 유연성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짧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 DN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정치 DNA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정치 DNA를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검찰 DNA라는 것이 물론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 어떤 뭐 정치 탄압을 하고 표적 수사 이렇게 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DNA라는 것은 국민이 선택해 준 거예요. 뭐냐면은 이 반칙과 특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반칙과 특권을 좀 척결하고 공정과 정의, 뭐 상식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검찰 DNA죠. 긍정적이면 검찰 DNA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이 그런 검찰 DNA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정치 보복의 검찰 DNA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이 단계는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 DNA를 발휘를 해서 신적폐 청산을 하는 단계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또 여당에게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대권 후보로 됐을 때 그리고 취임했을 때도 국민 대통합, 뭐 자유와 연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더 좀 국민들이 많이 좀 가슴 아파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리는 일 없도록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이 슬기롭게 이런 일들을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좀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앞서 뭐 제가 드린 이야기를 뭐 네. 다시 뭐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대통령제를 우리가 지금 시행한 지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복원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지금 거대 정당 둘이의 아주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죠. 그런데 그 극한적인 대립을 하면서도 또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치 모델에 어느 정도의 이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앞으로 이 정기국회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당초에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해초를 될 것이다. 근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나왔던 지금 그러니까 여야 5개 정당의 의원들 한 20명이 공동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 양당 정치 제도를 허물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넓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가 극한적인 대결과 그러니까 지금 투쟁에 의한 결과가 아니 그러니까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정당들이 대화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러한 사태가 점점 더 심화될 경우에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한편으로는 주목받는 그런 계기로도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그 사태에서 항상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책임 아니냐 결국은 그건 맞습니다. 그 국정 운영의 성패는 다 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제니까 그 책임이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뭐 이 이재명 그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하는 영수회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장애로 나갈 것 같은 그런 그 발언을 벌써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만 그 딱 이재명 대표와 지금 상황에서 만나면은 이것이 사법 리스크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여당 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나서 여야 지도부가 다 같이 만나서 대통령 주재로 만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뭐 이재명 대표와 따로 뭐 만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집권층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이면은 거의 지금 뭐 파국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제가 어제 1,200명 모여서 하는 거 보고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좀 진축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도 어떤 뭐 수사 문제와 그 대화 문제를 분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겠죠. 네, 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한 야당을 시작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의견을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이 일을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스픽스가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방이나 영상 댓글 또 커뮤니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입소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의 본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여론전쟁을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